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15년간 가르쳐 왔고요. 장완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강의를 오래 해왔지만 또 변리사 시험을 또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특강의 형식으로 여러분을 강의하기는 또 처음이라 또 굉장히 또 긴장이 많이 되네요, 여러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연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마 그 변리사 스쿨 홈페이지에 아마 공지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와 이제 가족회사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변리사 스쿨의 조윤중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어떻게 친분 알게 돼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회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이 산학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취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움을 받고, 또 반대로 저는 이제 산업계 이제 이쪽 분야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제 지식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가 특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관련된 뭐 강의 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낯설지만 이 민사소송법 5개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특강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이 특강은 아마 10시간 남짓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그 강사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가 딱 정해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민사소송법 5개년 기출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즉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또는 민사소송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뭐 전반적인 그 법학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 논점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고 뭐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여러분이 좀 이게 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수험 전략을 짜시고 또는 공부 방향을 만약 잡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남들보다는 더 높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뭐 학교에서도 뭐 출제를 뭐 수십 년간 해왔고요. 또 채점도 했었고, 또 여러 지인 교수님들 통해서도 뭐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를 통해서도 이 수험가의 어떤 뭐 출제라든지 또는 이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 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법 및 사례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요번에 이제 그 1차 시험 발표가 났고, 이 1차 시험 발표를 통해서 요번에 민법 개론의 과락자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약 35% 정도 과락이 난 것으로 아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2배 가까이 이제 과락자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00명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법이 이제 갑자기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민법에 대한 공부를 좀 등한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변호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제 이공계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 민법개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법인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 외에 특허법, 상표법, 이런 것도 다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변리사 시험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법학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좀 시간 좀 투자하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좀 안정적인 득점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변리사 2차 시험이 곧 60회 변리사 시험이 있잖아요. 2차 시험이 이제 7월 22일 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2달 남짓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2달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초시로 보는 학생이라면 요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그 초시를 보시고 이번에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접근했던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좀 잘못됐는지 또는 비효율적인지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을 좀 고쳐나가면 꽈락에서 면가락을 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점수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그 출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아마 교재를 통해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느 강사님의 그 강의 내용 중에 또 공부법을 또 설명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하신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즉 공부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화된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법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절차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즉 실체법상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그 법적 분쟁을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법하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 밀접 불가분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례에서의 여러 그 지문이나 내용들도 이런 실체법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소송법이라고 하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나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체법이고, 그죠? 민법과 상법이고, 그 실체법상의 어떤 발생한 권리를 실현한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상의 문제 해결이 전체적인 절차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민법의 기초적인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법의 기초적인 학습이라 하면 여러분 뭐랄까요? 채권자 대의 소송, 채권자 대의권, 그렇죠? 민법 404조에서 말하는 채권자 대의권이라든지 채권자 취소권 또는 취소 소송이라든지 406조의 민법 406조에 등장하는, 또는 민법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요건들, 그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이 되어야 이거를 통해서 절차법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만약에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기초가 약해서 민사소송법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차 공부하실 때 되도록이면 민법에 대한 그런 기초 학습도 탄탄히 해 놓으시는 게 그 뒤에 있는 민사소송법도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요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10여 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뭐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가르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비법학을 전공하는 비법학 전공 대상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법학 전공자 또는 비법학 전공자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여러분이 이제 숲을 보지 못하고 이 밀림에 들어가서 개별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민법 실제법은 개별 쟁점 하나 열심히 그때 공부하면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거하고 크게 관련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다른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만 열심히 파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은 말 그대로 A to Z, A에서 B, Z까지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첫 단계서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절차까지, 끝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별 쟁점들, 변론주의 문제, 처분권주의 문제, 또는 기판력의 문제, 또는 뭐 청구의 병합, 뭐 또는 다수 당사자, 공동소송, 이런 부분이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개별 논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면 하나가 쫙 연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이 절차법,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공부가 쉬워집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토대 위에서 개별 논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이 개별 논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는 주소, 위치라든지 또는 어떤 관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휘발성 지식이 아니라, 즉 공부하고 나서 딱 책 덮고 나면 잊어먹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내공이 되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 특강 시간 안에도 이 민사소송법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뒤편에서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는 법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전, 민사소송 법전이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강력한 무기는 그 시험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전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전을 참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도 쓸 수 있는 뭔가 기초가 되잖아요. 소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전을 줬는데 그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채로 그냥 끙끙 앓다가 답안지 쓰고 나온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평소에 이 법전을 잘 찾아보고 이 법전에 있는 조문 규정을 잘 여러분 속에 머리에 넣어놓고 거기서 여러분이 연상작용을 통해서 뭔가 그 이론이나 그런 논리를 추론해내면 굉장히 그 쉽게 답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이 법전에 있는 법전 조문 내용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법전을 찾아보기를 잘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법전이 있더라도 이걸 써먹지를 못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거는 진짜 정확해요. 근데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 조문을 찾아보고 미리 어떤 개별 쟁점 또는 논점을 보기에 앞서서는 미리 먼저 그 해당 조문을 보고 그 조문을 본 다음에 그 조문 내용을 개별 교과서나 수험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놓은다면 이거는 법전이 굉장히 그 유용하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말 그대로 절차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의 룰과 같은 거예요. 게임의 룰. 우리가 게임에 있어서 룰이 있잖아요. 그쵸? 뭐든지. 뭐 땅 따먹기도 룰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닭싸움 할 때도 룰이 있고, 그쵸? 심지어 우리가 스포츠 할 때도 다 룰이 있잖아요. 그쵸? 축구에서의 룰, 농구에서의 룰. 그쵸? 그랬을 때 그 룰을 잘, 규정해 놓은 것이 법전에 있는 내용이고, 이 법전에 있는 내용을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반은 해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특히나 법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거를 강력한 무기로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집에 대한 활용입니다. 예, 마지막인데 사례집. 우리가 이제 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은 아시다시피 이 단문 형식으로 나오기보다는 그쵸? 단문 형식 뭐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써보시오 또는 변론주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약술 문제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입니다. 다 그쵸? 총 문제가 큰 문제 4개에 거기에 따라 붙는 작은 문제 2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에 대한 기초 이론, 그쵸, 기초 지식,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초 지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논점을 파악하고 추출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로 해요. 그쵸.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논점을 추출하거나 그를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논점인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뭘 공부했어야 그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하는 능력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기본서 또는 수험서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고 이 충분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나올 만한 쟁점을 위주로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요. 보면 이 법을 전공으로 하는 즉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하고 이 변리사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험생이 보는 시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문제가 그 경향이 틀립니다. 여기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은 이 법 전문가를 길러야 되고 또 미래의 판검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더 정치하고 더 뭐랄까 깊이 있는 그런 문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변리사에서의 그 민사소송법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 수험생 이 자신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그런 굉장히 범위를 많이 넓힌다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빈출된 논점이나 중요한 쟁점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리사 기출이나 시중에 있는 여러 사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여러 이제 비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겠더라. 뭐 어렵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소화하고 이해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법학자들은 당연히 법학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공부하는 투여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또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역시나 이 변리사 시험에 그 시험 보는 대다수의 그 수험생은 전공이 거의 85% 이상이 이공계
출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15%도 법학 전공자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도 이제 그냥 단순 이공계가 아닌 자연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경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에 맞는 그런 공부 또는 대상으로 한 수험을 진행하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의 형태로 제가 이제 상설적으로 횟수가 10회, 20회 이런 강의를 제가 진행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이렇게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강 차원에서 수험과 관련된 팁 또는 공부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 메모장에 이제 민법 조문을 3개를 제가 먼저 복사해 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왜 법전이 중요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민법이긴 한데 여러분이 민법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예를, 그 다음에 민법 3조는 거의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조문이죠. 그쵸? 여러분, 민법 3조에 보면 권리능력에 대한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존속기간에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생존한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존한 동안 보시면 여기 생존한 동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존한 동안이 뭐냐면 생존, 그렇죠? 한자로 하면 그래서 생존인데 이때 생자는 나의 생자, 이거는 존재하다, 있을 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한 동안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이 음미를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사람이기만 하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 능력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붙었죠? 생존한 동안. 생존. 그때 생존이 뭐냐? 어머니의 배로부터 날 생자. 그렇죠? 어머니부터 배로 나와서 출생해서 내가 숨이 깍딱하고 넘어가는 임종 전까지, 그쵸? 사망 전까지 라는 거죠. 사망 전. 이럴 때까지 그런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조건이 있고 출생과 사망 전까지 사람인 상황에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 민법 3조에 의하면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태아는 권리 능력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조문 3조에 의해서는 태아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특히나 태아인 동안에도 진짜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서 태아서부터 이제 1살 태어나면서 이제 1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 나이로 치어서 만 나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서양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부터 1월생, 2월생, 그래서 one month old, 2 months old, 이런 식으로 그 달로 나이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한 살로 치면서 이 나이법이 좀 달라지죠. 그쵸? 6월달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쵸? 한국 나이라고 하는 그런 좀 다른 계산법이 있죠. 나이 계산법.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있는 동안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고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요 3조에 의하면 제가 조문 해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법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분은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동안에는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동안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산소 호흡기를 떼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면 딱 심장이 멎은 순간, 그래서 그 담당 의사께서 사망 시기를 이제 선언하는 그 시기서부터는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되고, 그러면 권리 능력자가 되지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는 그 분도 뭐예요? 권리 능력자예요. 그렇죠? 능력,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태아는 3조에 의해서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원칙은. 근데 762조, 민법 760조를 봤더니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태아는 민법 3조에 의하면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런 주체인데,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런 건에 있어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시 얘기하면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시 얘기하면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출생하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까 3조에서 출생하면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태아가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민법 3조에 의하면 권리 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요 762조에 따라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건에 있어서는, 다른 거 말고 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 건에 한해서는 권리 능력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천조에 있어서도 상속을 받을 때 있어서 뭐라고 됐어요? 태아는 상속을 받은 데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개별 사건,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든지 상속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권리 능력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미 출생한 것,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이 태아인 동안에는 잘 있다가 출산하는 그 시기에 사산이 돼서 만약에 태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냐 없다라는 것이냐, 이 해석이 필요로 하는 거죠. 즉 3조와 민법 3조와 민법 762조 1000조에 있는 그 규정이 조화롭게 해석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민법 처음에 배우신 민법의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서 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론, 학설, 판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딱 조문을 딱 보고 조문을 여러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수험서, 기본서 볼 필요가 없어요. 수험서, 기본서는 이 민법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놓은 해설서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실은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법학을 공부할 때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조문에 있는 조문 하나하나가 수험서 또는 교과서에서 이거를 뭐랄까요, 조문 해설식으로 해설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양이 엄청 많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고,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지,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이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서, 해설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이 법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조문을 토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민사소송법은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이 뭐랄까요? 이 법전을 참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없다라고 하면 태아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762조나 1000조에 있어서도. 근데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라고 입법자가 함으로써 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태아도 예외적으로는 권리 능력자로 보겠다라고 선언한 거라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태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태아가 이제 출산이 돼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설이 이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학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판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보는 이유는 판례가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준 것도 있지만 조문에 있어서 조문의 해석이 막 애매해요.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누군가 권한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요 조문은 판례, 즉 대법원 실무에서 요렇게 보고 있구나. 요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조문에 있는 조문 규정이 명백백백해서 누구나 봐도 다 해석이 통일하다라면 대법원 판례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여러 경우의 수 또는 다양한 해석을 딱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주는, 그쵸? 그런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의 이런 조문 가지고 여러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제 기판력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판력에 있는 조문을 여러분이 딱 펼치셔서 그 기판력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론이나 여러분 공부한 내용이 떠올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16조에도 보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고 해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서 기판력을 가진다. 그러면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연상작용에서 떠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계와 관련해서는 좀 특이하구나. 상계에 있어서는 여러 그 중복 소재기가 가능한 여지가 있고, 요 상계에 대해서 준용한 것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 예외적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계권자의 어떤 중복 제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2항을 통해서 216조 2항에서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계에 있어서도 기판력을 갖도록 하는구나. 이런 정도. 그 다음에 218조에서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련해서 이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자들, 사람들, 누구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조문과 관련해서 연상작용 또는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서 계속 그거를 그 연결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법전을 딱 펼쳐서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법전을 활용하는 것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본서 또는 수험서로만 공부를 해놨다 하면 법전이 있어도 활용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진짜.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신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답안작성과 관련된 부분, 답안작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던데,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답안으로 표현해낼 수,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보면 진짜 친구인데 뭘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이 다 그냥 바로바로 다 진짜 똑똑 박사 진짜 다 알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을 봐서 2차 시험을 보면 번번이 이제 시험에 떨어져요. 뭐가 꽈락이 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또는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진다든지 총점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2차 시험에서 매번 안 되는 친구들을 제가 이제 종종 보면 그게 참 의아해했어요. 얘는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논점을 다 꿰뚫고 있고 아는데 왜 시험은 이렇게 계속 2차 시험은 떨어질까? 1차 시험은 잘 붙어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2차 시험은 떨어져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거나 제가 이제 파악한 바는 이 답안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안 작성. 그래서 아는 내용을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요. 수험서를 보고 또는 기본서를 보고 내용은 많이 아는데 이거를 사례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 또는 사례에 맞게 이런 어떤 논점을 쓰고 또는 이론을 다듬고 논리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석사 박사를 통해서 이제 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박사학위를 쓰면서 쓰기 전에 수많은 논문들을 쓰거든요. 발표문 또는 논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쓰는 작성법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발표하면 좋을까. 즉 어떤 목차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면 더 상대방 또는 듣는 청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발표문도 작성하고 또는 판례 평석이라는 걸 통해서 준 사례 문제 풀이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는데 이제 2차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답안 작성, 사례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그 과정이 힘들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그 목차를 외우는 분도 있으시죠. 그쵸?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이 노력한 그 노력 대비 그 투여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력 대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아웃풋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문제를 정독하는 겁니다. 문제를 본인이 그냥 스킵 또는 이렇게 훑어보고 이런 문제지라고 본인이 그냥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체계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에 맞지 않은데 본인이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돼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독한다. 즉, 제일 먼저 주어진 사례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쟁점이 될 만한 문구를 이제 뽑아보는 거죠. 동그라미 쳐보고, 그쵸? 그래서 여러 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최소 2회 이상, 3회까지 아마 읽어볼 시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2번 정도는 읽어서 그 사례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표현들, 문구들 있잖아요. 뭐를 오인하여, 갑이 무엇을 어떤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갑이 알고 있었다, 을이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과실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힌트가 되는 하나의 문구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줄을 쳐놓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쳐놔서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도 어떠한 시기 또는 날짜 그런 것들 또는 기산점
그쵸?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 이런 것들, 숫자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뭐 몇 월 며칠로부터 뭘 이행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법적 용어로는 손해배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했다, 뭐 임대를 했다, 뭐 반환 청구를 했다,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 도과했다, 뭐 항소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사례 문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법적 용어이자 하여튼 뭐 힌트가 주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독하면서 체크 동그라미 하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답안 작성하기 전에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점을 파악하고 어떠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서 이제 문제 정독을 해서 내가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묻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걸 묻고 있는데 내가 답은 먼저 공부했으니까 결론이 나 있겠죠. 뭐 위법하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청구 기각해야 된다, 청구 인용해야 된다, 아니면 중복 재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 벌써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 판단되어 있는 것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목차에 대한 이제 뭐 고민이에요. 그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답안 작성 전은 그런 그 고민을 해보고 답안 작성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배점에 맞는 분량을 할당해야 돼요. 우리 변리사 2차 시험을 보면 그 답안지 몇 장을 주죠? 15쪽 정도를 주죠. 15장.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장이 있다라고 하면 15장 잠깐만요. 15장이 있으면 15장을 주어지는데 요거를 100점 100점으로 나누면 100점을 나누면 만약에 보통 10점 단위로 커트가 되잖아요. 설문에 보통 10점, 뭐 15점, 많게는 뭐 20점 이렇게 되는데 10점당 몇 쪽을 써야지 15장을 다 채우나요? 100점이 15장을 주어진 분량을 할당한다 그러면 그렇죠? 1.5장 그렇죠? 한 장 반을 쓰셔야 10점에 대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뭐 한 장 반을 다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우리가 10점 분량이면 한 장 반은 내가 써야 된다. 한쪽 반.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점이다. 그러면 3장, 3쪽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분량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틀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또는 그 뭔가 생각을 정리해 놓지 않고 쓰다 보면 10점짜리인데 막 내가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3장, 4장 쓰고 반대로 배점이 높은 30점짜리는 내가 잘 모르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앞서 10점짜리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30점짜리인데 30점짜리면 몇 장을 써야 되죠? 최소 4쪽 반. 그쵸? 뭐 아니면 5장을 써야 되는데 한 2장 쓰고서는 뭐 말아버리고 그러면 요 배점에 대한 것도 이 분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같이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점짜리다 그러면 총 15장이 주어지는 그 분량에서 한쪽 반을 내가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본인이 아는 논점이 나왔다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답안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 채로 특정 논점이나 개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고 할 때도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이제 자기가 아는 거 나왔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이 쓰고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쓰는 둥 마는 둥 그냥
제대로 답안이 작성이 안 되면 30점짜리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0점은 아무리 잘 써도 10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량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겨서 다른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시간이 부족해지고 부실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득점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꽈락하기가 식상이에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목차 구성에 대한 중요성, 즉 초안에 대한 중요성이죠. 초안은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목차 구성 또는 이 초안 작성이요, 우리가 건축으로 얘기하면 건물에 이렇게 뼈대를 올리는, 그쵸? 철골을 세워서 올리는 중요한 골조 공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조를 잘못 올리면 진짜 위층서부터 아래층은 쭉 내려앉아서 다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또 짓다마다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목차 구성은 건축에 있어서는 골조 공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 작업이에요.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답안 작성 전에 우리가 쟁점을 파악하고 추출한 논점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차 구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 구성을 꾸준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목차 구성을. 그러면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목차 구성이 다 되면요, 목차 구성이 되면 그 안에는 그냥 빈칸 채우기나 다름없어요. 빈칸 채우기. 그렇죠? 목차가 구성됐다는 것은 거의 70% 이상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목차 구성에 맞게 내용을 그냥 두세 문장의 문장으로 채우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채점할 때 기본적으로 채점자는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합니다. 이 채점 기준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변리사 2차 시험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학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시험도 다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런 법학 시험이나 여러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서술형 시험인 경우에는, 그렇죠?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로 답안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우리 대학 논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게 채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 없는 내용을 쓰면 본인이 만족스럽을 줄 모르지만 이 득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채점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 답안이 내용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요구에 맞게 작성돼야 득점할 수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렇게 공인 자격 시험, 이렇게 변리사나 변호사나 또는 공인 노무사나 이런 시험에 있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와 답안을 채점하는 채점자가 서로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만 하시는 출제하는 출제 교수님이 있고, 또 채점만 하시는 채점 교수님도 따로 있거든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하더라도 수많은 수험생,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기말 시험 또는 중간 시험, 특히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성적을 내야 되는데, 최종 성적을 내려면 답안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안 채점할 때 이제 몇백 장 이제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쌓여 있으면 수험생이 만약에 한 90명이다. 그러면 벌써 180장이 있어요. 그런 과목이 한 두세 개다. 그러면 180장 또는 200장 가까운 것이 두세 개니까 600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걸 채점하려면 그게 진짜 곤욕이 아니에요. 그런 고문이 아닐 수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이제 몇십 장은 진짜 정성스럽게 또는 차근히 살펴보면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집중도도 흐려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는 것이 되게 힘들어져요. 눈도 아프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시험 답안을 동일한 채점자가 채점해야지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답안 채점이 될 텐데, 이게 여러분들 A, B, C라고 하는 채점 교수님들이 3,000명이다 그러면 1,000부씩
또는 1000명이다 그러면 300부씩 이렇게 나눠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채점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채점 기준표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 채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점수를 주도록 이 출제처에서는 이 사전 안내를 하고 주의를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일응의 기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채점 기준표는 한마디로 목차나 다름없어요. 목차에 배점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면 몇 점, 안 돼 있으면 빵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되어 있습니다. 학설이나 이에 대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면 뭐 5점, 안 돼 있으면 학설만 돼 있으면 3점, 판례가 없으면 판례만 있고 학사가 없으면 뭐 3점, 2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세세한 채점 기준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채점자는 채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재량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채점 기준표에 없는 어떤 보론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인 논의를 쓰면 그래 기특하다. 그래서 뭔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재량이 있지만 이런 공인 시험에 있어서는 진짜 이런 재량을 팍 줄여서 재량은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표에 의해서만 채점을 해야만 진짜 뭐랄까요? 뭐 이렇게 불공평하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채점에 대한 어떤 출제에 대한 시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이 답안을 기계에 작성하거나 논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 요약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요약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리타 2차 시험은 단문 또는 그 약수령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이론 또는 조문 적시, 학설 판례 입장 이런 것들을 잘 답안에 기재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수험가에서도 널리 이제 소개되고 있는 문학 판검 형식, 즉 문제 소재 학설, 판례, 검토 이런 형식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한 형태로서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문제가 뭐냐, 거기서 쟁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언급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 그쵸? 서론으로 두 번째 조문 적시 그거와 관련된 쟁점의 조문이 무엇인지 조문을 적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조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설이 아니라 이론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처분권주의 또는 기판력 또는 뭐 청구의 병합 이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문 또는 그 쟁점과 관련된 여러 학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설, B설, C설. 그 학설은 왜 나온 거죠? 조문으로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안 되는데 조문의 어떤 추상성, 일반성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다 학설로 이제 대립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종집을 찌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그죠? 대법원 판례로서 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종집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종 내가 어떠한 학설, 그 다음에 어떠한 판례 입장에 따라서 이 사안은 이렇게 나가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목차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냥 공부하시고 내용을 안다라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요 1번부터 6단계 문제의 소재, 조문 적시, 기본 개념 소개, 학설 대립, 판례 입장, 검토 요 6개의 틀을 여러분이 딱 가지시고 그거에 맞게 한번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노트에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안 해결에 있어서 이 사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표출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재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 할 때 재료 들어가는 건 비슷비슷하잖아요. 두부, 뭐 감자, 뭐 고추장, 뭐 청양고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된장찌개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고추장찌개로 만들 수도 있고 김치찌개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밀키트가 있어서 뭐 너무 쉽게 요리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하고 있어. 이걸 끝내지 말고 내가 요 쟁점이 사례로 나오면 내가 어떤 분량으로 어떤 내용까지 쓸 것인가 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재료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떤 요리가 되든 간에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수험에서 빨리 합격하는 비법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 법학이라고 하는 좀 다소 여러분이 생소하고 어려운 그런 민사소송법 이 사례 문제를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6개 틀 가지고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요 틀로 하면 전혀 빠져나가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그런 기본 배점을 다 충분히 받으면서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답안 작성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론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그 결론에 적절하게 내가 답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내가 그냥 내 그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뭐 갑이 청구한 뭐 어떠한 소는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하냐 또는 뭐 채권자 취소소송은 뭐 적법하냐 위법하냐 물었는데 소각하 또는 청구 기각 이런 식의 법원의 조치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답과 결론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꽈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에 맞게 제시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 오탈자 확인이나 최종 검토를 다시 한다는 거죠. 답안 작성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 내용을 빠르게 일독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답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수정해서 최종 마무리해서 내면 최종적으로 잘 답안을 작성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가까이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사소송법이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이게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5개년 이제 기출만 하더라도요, 매년 빈출되는 쟁점이나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출을 쭉 더 확대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쟁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기출이라는 것은 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이거는 변리사 시험으로서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쟁점의 난이도를 또는 중요도를 좀 선별을 하고 선별한 걸 통해서 너무 그 난이도가 중요도가 적은 부분은 여러분이 깊게 파고들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그 다음 중요한 거 해가지고 별 3개, 별 2개 정도 해서 아마 쟁점을 추리면 쟁점이 많아야 한 6, 7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감히. 그러면 6, 70개 그런 쟁점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해요? 문학판검의 확대판 그 6단계
그래서 문제 소재, 조문은 뭔지 조문 딱 적시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써주고, 그 다음에 학설 대립,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60개의 또는 70개의 논점에 대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트를. 그쵸? 그래서 노트를 뭐 한 장 반, 그쵸? 한 두 쪽 내외로.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지식이 되고, 그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재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요 쟁점에 나오면 난 요렇게 그냥 빼다 박듯이 그냥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사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내가 뭔가 쥐어짜면 좋은 목차가 나오겠지? 힘들어요. 그건 진짜 힘듭니다. 진짜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가서 시험장에서는 더 긴장이 되고 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덜 발휘되면 발휘됐지 더 높게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바로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먼저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법전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하지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해서 밀림을 탐험한다. 내가 저기서 저 밀림 건너에 오어시스에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밀림 숲 안에서 헤맬 때는 진짜 길을 여러 번 헤매겠지만 내가 밀림을 탐험하기 전에 미리 높은 산에 올라와서 밀림의 지형이나 길을 파악하고 있다라면 그 오아시스를 가는 길을 더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 논점에 매몰돼서 그거를 막 공부하고 그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 논점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개별적인 개요를 통해서 그 개별 논점들을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막강한 휘발성 지식이 아닌 내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조문도 좀 시간이 제가 좀 할애가 됐지만 요 민법 조문도 설명드린 이유가 조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법학은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공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내가 멀리하고는 법학을 쉽게 공부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면 룰이 중요하고 그 룰은 어디에 있다? 조문에 있다. 그러니까 조문을 내가 평소에 틈틈이 계속 봐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제가 여러 오리엔테이션에 가깝네요. 그쵸?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법,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 그 다음에 법학의 공부의 중요성, 조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요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